이게 무슨 냄새야? 여보,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19번 참았던 마음도 20번째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열애를 넘게 기다린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건 과거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나일까요? 한 여자의 선택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게 사람이야? 냄새 좀 맡아봐. 아주 떠돌이네. 마트 입구에서 말이 튀어나온 건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앞에서 김정옥은 장바구니를 잡은 손을 잠시 굳혔습니다. 허름한 점퍼, 찢어진 운동화, 검게 그을린 얼굴. 그 몰골을 가진 사내가 구부정한 허리를 세우려다 비틀거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옥의 심장이 짧게 움찔했습니다. 박영도였다. 열애 전 자기와 딸을 내던지고 바람녀 최윤정과 손잡고 사라졌던 그 남자. 영도는 사람들 시선 속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좀 가요. 손님들 지나가게. 경비원이 짜증 섞인 발로 바닥을 툭 치자 영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얼굴을 보며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의 뇌까림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너 같은 늙다리는 질렸어. 난 새 인생 살아보겠어. 그 말은 상처처럼 박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던 손님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여기저기 떠돌던 사람 맞지? 술 냄새 장난 아닌데. 쓰레기 주워서 사는 사람 아니야? 사람들의 말이 칼날처럼 허공을 잘랐습니다. 정옥은 장바구니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도가 휘청이다 바닥에 떨어뜨린 종이봉투에서 무언가 한 장 흘러나왔습니다. 찢어진 서류 한 귀퉁이.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글자. 채무변제 독촉서. 빚쟁이. 그제야 정옥은 그의 몰골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얼굴의 구석구석엔 두려움과 지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도는 정옥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옥아? 목소리는 쉰 바람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이유도 없었고 대답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떠나던 순간보다 훨씬 초라해진 남자를, 자기에게, 딸에게, 집에게, 삶에게 등을 돌린 채 젊은 여자 뒤만 쫓다 사라졌던 그 남자를. 그때 마트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매장 앞에서 민원 들어옵니다. 저런 분은 안에서 돌아다니시면 곤란해서요. 예전 같으면 부끄러움이 치밀어 올라 얼른 부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옥은 잠시 영도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다시 떨렸고 그는 뭔가 말을 하려 했습니다. 정옥아, 나나 좀. 그러나 정옥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장바구니가 흔들렸고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뒤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아저씨. 여기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요가.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비웃음. 저 사람 진짜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저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아까 보니까 아는 사람도 모른 척 하던데. 말들의 조각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정옥은 마트 안으로 들어왔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놀람이 아니라 오래된 분노가 되살아나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선반에서 물병을 하나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서 아른거린 것은 영도의 얼굴이 아니라 열애전 딸 서연의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떠나던 날 볕 아래서 울던 작은 아이의 얼굴. 그 아이는 이제 22이 되었고 아버지가 없는 세월만큼 강해져 있었다. 그 강함은 상처에서 태어난 것임을 정옥은 잘 알고 있었다. 정옥은 계산대로 향했지만 마음은 마트 밖에 남아있는 남자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왔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쓰러진 몸 하나로. 그리고 어딘가에서 얻은 값싼 점퍼와 찢어진 서류 몇 장. 정옥의 발걸음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저녁 햇빛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비추며 금빛 가루처럼 흩어졌습니다. 정옥은 다시 마음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가 나타났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다시 흔들릴 이유는 없었다. 지나간 남자였다. 이미 끝난 사람. 그러나 정옥은 오래된 본능처럼 알고 있었다. 오늘의 등장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어떤 더 큰 파국의 전조라는 것을. 그 예감이 스쳐간 순간 마트 밖에서 경비원의 고함과 달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정옥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10년 전 버려졌던 기억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무언가가 자신의 삶을 향해 천천히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다. 골목을 빠져나온 김정옥은 비에 젖은 우산을 접지도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온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흙탕물이 튄 신발은 묵직했습니다. 뒤에서 느슨하게 따라오는 발자국 박영도의 것이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걷는 남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자. 그 모습만으로도 둘 사이의 거리감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옥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손끝에는 장갑 대신 오래 묵은 차가움만 닿았습니다. 그녀는 한 템포 멈춰 섰고 뒤에서 느린 발걸음이 따라붙었습니다. 저기나 잠깐. 영도의 목소리는 축축한 공기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도로 위 물을 튕기며 지나갔습니다. 그 물방울들이 영도의 바짓단에 튀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 10년 전 흰 셔츠에 넥타이 말끔하게 매고 브라운 가죽 로퍼를 신던 남자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늘의 박영도는 신발 바닥이 거의 떨어진 운동화, 팔꿈치가 해진 패딩, 목에 검은 때가 선명한 후드티. 누가 보아도 길 위에 오래 서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 서연이 비쳤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뒤로 숨으며 엄마 팔을 잡았습니다. 정옥은 서연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서연 먼저 들어가자. 영도가 다급히 한 발 다가오자 서연이 움찔하며 엄마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 순간의 대비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딸이 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떠돌이였습니다. 영도는 허리를 잔뜩 굽히며 말했다. 서연아, 아빠야, 기억 안 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옥도 대답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바람은 영도의 머리칼을 마구 휘날렸고 정옥의 코트깃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계단에 이르렀을 때 정옥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가로등 아래 밝히는 빛은 영도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볼이 패였고 턱에는 며칠째 면도도 하지 않은 잔수염이 삐죽거리며 자라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눌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뺐다 반복했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는 듯 하다가 미안한 듯 다시 숨기듯 쑤셔 넣고 정욱은 그걸 묵묵히 보았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불안했고 무너진 흔적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지 마. 정욱은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애 앞에 서는 거 당신도 알잖아. 안 된다는 거. 영도는 고개를 숙였고 깨진 신발 코끝만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얇고 구겨진 봉투. 안에는 현금 몇 장, 병원 영수증, 그리고 낯선 이름들. 그의 지난 10년이 너무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욱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도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고 봉투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손등에 난 상처들이 빛에 반짝였습니다. 정욱의 시선은 그 상처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무서워. 그 말에 정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괜찮아. 들어가자.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 정욱은 마지막으로 영도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남자는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멈춰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조차 피하지 못하는 얼굴.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모습. 둘 사이엔 말보다 더 큰 빈 공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문틈으로 스며든 가로등빛이 잠시 정욱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도 밝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두 사람의 단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영도가 현관에 서 있던 다음 날 아침, 김정욱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낡은 점퍼를 베란다 구석으로 던져두었습니다. 점퍼에서는 눅눅한 비냄새와 오래된 먼지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정욱은 그 냄새가 싫지도 불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냄새를 오래전에 이미 겪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 한 컵만. 영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냉장고 문을 열어 시원한 정수기 물을 꺼내면서도 컵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컵에 물을 따르더니 앞에서 천천히 마시고 빈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설거지는 본인이 해요. 지저분한 거 싫으니까. 그 한마디에 영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싱크대 앞에 서서 컵 하나를 몇 번이나 헹궜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에 물을 채우는 데에도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부엌 창가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주방 분위기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정욱은 그를 옆눈으로 잠시 보다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엔 벌써 식어버린 커피가 놓여 있었고 손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같은 장면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걸까? 그 질문이 스스로도 싫었습니다. 딸 박서연은 거실에서 가방을 챙기다가 아버지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학교 다녀올게요. 그 말에 정욱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도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돌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공백이 그 소리로 더 벌어진 듯 했습니다. 정욱은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낯선 번호로 협박 섞인 메시지를 또 받았습니다. 박영도한테 연락해라. 갚는다고만 하면 당장 들이닥치진 않겠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관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도였습니다. 나는 잠깐만 쉬었다가 나가볼게. 정욱은 짧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쉰다고 해결될 일이 남았어? 당신 뒤에 붙어 있는 사람들 다 나한테 전화 온다. 번호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세요? 당신이 10년 전에 남긴 보증 서류 때문이야. 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그럴 줄 몰랐어. 몰랐다고? 정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남편 눈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그럼 바람은? 돈 빼돌린 건? 집 담보 몰래 잡힌 건? 이것도 몰랐던 거야? 그 말에 영도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땐 내가 미쳐 있었어. 최윤정이. 이름 꺼내지 마. 입에 올릴 자격도 없어. 정욱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돌덩이 같은 감정들이 더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영도는 눈을 피하며 변명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초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버림받았어. 정욱은 아무 반응 없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여자가 당신 쓰레기 된 거 알고 뭐라고 했어? 그 질문은 칼날이었습니다. 영도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눈을 감으며 숨을 들이켜는 모습이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정옥은 주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평범한 소리에 비해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나는 당신 불쌍하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 말에 영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모든 초라함과 외로움, 이건 내가 10년 동안 매일 느끼던 거니까. 영도는 그의 몸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잊은 사람처럼 주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정옥과의 거리는 몇 걸음이었지만 10년보다 더 먼 거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긴장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 다시 돌아오거나 택배인 줄 알았지만 인터폰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혹시... 정옥은 짧게 숨을 내쉬며 인터폰을 껐습니다. 밥이나 먹고 나가서 알아서 해결해. 이 집 안으로는 한 발짝도 못 들인다.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엔 공포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 안에는 숨소리조차 죄책감을 눌러버릴 만큼의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10년 전의 상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상처가 남편을 향해 조용히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짜 파국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막에서 모든 진실이 더 깊게 드러나기 위해 집안의 공기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욱이 들고 나온 봉투는 손때가 누렇게 베어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리자 스탠드 조명이 종이 표면의 굴곡을 따라 잔잔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래된 상처의 딱지를 떼어내듯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남편 박영도의 이름이 선명했고 마지막 거래 기록은 잔액 3,270원. 정욱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래 기록은 급격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출금 실패, 잔액 부족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 하나하나가 남편의 지난 10년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종이는 빚 독촉장들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업체 이름이 찍힌 노란 종이 섬뜩할 정도로 공손한 문구들이 이어져 있었지만 마지막 줄엔 늘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체가 지속될 경우 방문 상환 조치 진행 예정.
정옥은 그 문장을 눈으로 따라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달 날짜였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답이 그 한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영수증. 남편 이름 옆에 적힌 진단명은 복잡한 의학 용어로 가득했지만 한 줄은 또렷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출혈 동반. 정옥은 서류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주방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허공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현이 퇴근하고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신발을 벗다 말고 주방의 어두운 분위기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옥은 대답하지 않은 채 테이블 위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이게 아빠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사기 피해 신고 내역이에요. 딸은 신고서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박영도가 피해자란 표시. 사기꾼의 이름은 낯선 남자였고 거래 내역에는 전 재산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아빠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나갔을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다. 서연은 손가락을 꽉 말아 쥐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 버리고 나간 건 아빠 잘못이야. 그건 이유가 없어.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잘못은 잘못이지. 서류 더미 한쪽에서 또 다른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그걸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고시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엔 얇은 비닐봉지 하나뿐. 얼굴은 수척했고 눈 아래 그림자처럼 짙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엔 짧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버티자 윤정아. 정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 최윤정. 10년 전 남편이 바람나 도망간 그 여자. 그 글씨는 다정하지도 않았고 애틋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과 신물, 염증이 묻어나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 남자, 더는 감당 못하겠다라는 투정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았나 봐. 정옥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종이를 펼쳤을 때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최윤정의 메모였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급하게 적힌 문장들. 돈 더 못 구하면 나도 떠난다. 너 같은 사람과 미래는 못 만들어. 빚쟁이들 오는 거 나한테 책임 묻지 마. 정옥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까지 밀어붙였네. 서연은 메모를 내려놓고 의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엄마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옥은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그 사람에게 동정할 마음 없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건 다 봤다. 딸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의 눈빛은 무너짐이 아닌 묵직한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문 너머로 기침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렸습니다. 박영도가 깬 모양이었습니다. 기침은 약했지만 오래된 비에 젖은 나무처럼 금이 가 있었고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응, 엄마. 이제 아빠한테 가보자.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10년의 배신, 상처, 분노를 들고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한 사람의 걸음처럼. 그리고 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정옥은 문손잡이를 잡은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조용히 흔들렸고 서연이 뒤에서 말없이 손을 얹었습니다. 정옥은 아주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박영도는 초라한 담요를 덮은 채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고 그는 고개를 들며 속삭였습니다. 정옥아. 그 순간 정옥의 눈빛이 아주 느리게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박영도는 신발조차 벗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축축한 겨울비가 그의 어깨를 흠뻑 적셨고 흙탕물이 바지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김정옥은 주방에서 물을 잠그고 돌아섰다. 싱크대 위 조명이 천천히 흔들리며 남자의 초라한 모습을 위에서 비추고 있었다. 박서현이 방에서 나와 아버지를 보는 순간 한 발짝 멈췄다. 아빠 왜 저래? 정옥이 대답 대신 수건 한 장을 손에 들었지만 내밀지 않았다. 영도는 마치 무릎이 빠진 사람처럼 천천히 거실로 기어들었다. 정옥아 나 좀 잠깐만 앉게. 그의 숨은 거칠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수북했다. 그 모습은 불쌍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였다. 정옥은 의자를 당기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발 벗고 들어와. 우리 집 바닥 더럽히지 말고. 영도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신발을 벗었다. 발에서는 코를 찌르는 쉰 냄새가 났다. 서연이 얼굴을 찡그리며 뒤로 물러났다. 정옥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말없이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커튼이 세게 휘날렸고 그 사이로 비냄새와 함께 먼지가 스쳤다. 나 잠깐만 앉자. 며칠을 굶었어. 영도가 떨리는 손으로 정숙이 컵을 잡으려 할 때 정옥이 먼저 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가득 물을 담더니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컵은 영도의 손이 닿기엔 너무 멀리 놓여 있었다. 정옥은 말없이 그의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물러섰다. 내가 한 짓 때문에 우리 집 어떻게 된 줄 알아? 정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영도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사업한다고 집 담보로 몰래 대출받고 여자랑 같이 도망치더니 결국 사기까지 맞고 빚쟁이들 찾아오고 서연이 학교 앞까지 쫓아온 날도 있었어. 말끝이 흔들리며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영도의 손등이 바닥을 긁었다. 파도처럼 들어오는 후회가 그의 몸을 덮는 듯했다. 그때 정옥이 차분히 말했다. 근데 왜 여기로 왔어? 영도는 고개를 들었다. 눈밑이 시퍼렇게 꺼져 있었다. 갈 데가 없더라고. 다연 아니 윤정이가 나버렸어. 정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받는 듯한 태도였다. 영도는 더 초라해 보이기 위해 애쓰듯 한숨을 내쉬었다. 나 좀 며칠만 재워줘. 제발. 그가 손바닥으로 거실 바닥을 짚고 앞으로 밀고 오자 정옥이 그의 손목 위로 발을 올리며 멈춰 세웠다. 가볍게 눌렀을 뿐인데 영도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정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집 문, 내가 나갈 때 닫힌 거야. 다시 열릴 일 없어. 서연이 조용히 뒤에서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정옥은 아이의 손을 잠시 감싸더니 다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경찰서가, 쉼터가, 내가 갈 곳은 거기지 우리 집 아니야.
영도가 목을 움츠렸다. 정옥아, 나한테 이러지 마. 나 내 남편이었잖아. 정옥은 코웃음을 치지도 않았다. 그저 주방으로 걸어가더니 쓰레기 봉투를 하나 꺼내왔다. 그리고 영도가 끌고 온 더러운 가방, 해진 점퍼를 봉투에 하나씩 담았다. 마치 오래된 쓰레기를 정리하듯 담담했다. 내 짐이야. 이것만 들고 나가. 영도는 봉투를 바라보다 손을 뻗었지만 정옥이 잡지 못하게 밀어냈다. 발도장 찍고 나간 사람이야.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올 권리 없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세요. 아빠. 영도의 눈이 흔들렸다. 그 한마디가 가장 깊게 박혀 들어갔다. 그동안 외면했던 현실이 비로소 뼈에 닿은 듯한 표정이었다. 정옥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거실 한쪽에 서서 그가 스스로 문을 여는 모습을 지켜봤다. 무릎이 꺾인 걸음으로 현관에 선 영도는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정옥의 표정은 냉혹하지도 분노에 차있지도 않았다. 그저 끝났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의 표정이었다. 영도는 마지막으로 입을 떼었다. 나 정말 갈 때가. 문이 천천히 닫혔다.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밖에 겨울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빗소리만이 그를 바깥 세상으로 떠밀었다. 정옥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다. 밥 먹자. 거실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현관 앞 복도는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축축한 냄새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옥이 방문을 조금 더 열었을 때 박영도는 여전히 고개를 든 채 서 있지 못했습니다. 신발은 꺼져 있는 형광등 아래에서 흙 얼룩이 번져 있었고 그 틈새로 찢어진 양말이 보였습니다. 정옥은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엄마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라 부르기엔 너무 낯선 몰골, 그러나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하기엔 피가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냐? 영도가 어렵게 고개를 들자 볼 부근에 상처가 하나 더 생긴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것인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만큼 지저분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옥의 시선은 잠시 그 상처에 멈췄지만 곧 다시 얼굴 전체로 멀어졌습니다. 안쓰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억누르며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용건으로 온 건데? 정옥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잔잔했지만 그 안엔 지난 10년이 고스란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도는 벽을 짚으며 힘겹게 한 발을 끌었습니다. 나갈 데가 없다. 말끝이 흐트러지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정이 그 여자 다 돼가 버려졌어. 서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뒤에서 작은 숨소리가 비집고 나왔습니다. 정옥은 턱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게 내가 왜 들어야 하는 얘기인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나가며 힐끔거렸습니다. 지저분한 남자의 몰골, 그리고 지친 여자의 모습. 10년 전과 정반대의 구도였습니다. 영도는 그 시선을 느끼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정호가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목소리는 쥐어짜낸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했어야지. 정옥은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영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자 복도 바닥에 먼지가 일어났고 사람들의 작은 웅성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옥의 손이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픈 쪽이 아니라 자존심이 더 욱신거렸습니다. 무릎 꿇는 모습이 측은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될 때까지 방치한 지난 10년이 서늘하게 떠올라서였습니다. 나 정말 갈 데가 없다.
영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잘못했어 내가. 정옥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닫을 수 없는 이유가 서연의 긴장한 숨소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끝맺지 못한 문장은 공중에 걸렸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돌아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엔 두려움도, 연민도, 그리고 분노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옥은 깨달았습니다. 이 대면은 남편과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연의 지난 10년의 상처에 대한 대면이기도 하다는 걸. 정옥은 다시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웅크린 남자. 오래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모습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면은 동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옥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럴 자격 없어. 그 말 한 줄이 무너졌던 10년의 균형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도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초라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형광등 불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욕설도 울음도 없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침묵은 화해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 이 순간을 통해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음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에 노란 스탠드 조명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김정옥은 창문을 닫고 뒤돌아서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박영도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군데군데해졌고 신발은 이틀째 벗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옥이 차잔 두 개를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자. 영도의 어깨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잘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줄 거야?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대답만 해. 거실 공기가 잠시 말라붙었습니다. 정옥은 손에 쥔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윤정이한테 버려진 이유. 사실대로 말해. 영도는 눈을 감았다 뜨며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사기까지 당했어. 돈이 바닥난 뒤부터 윤정이는 연락조차 안 받더라. 정옥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한 번도 돌아볼 생각은 안 했고? 영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괜찮은 줄 알았지.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 착각한 거지. 정옥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서연이는요? 아빠 찾았던 적이 몇 번인데 왜 한 번도 답한 적이 없어? 영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애한테 내 꼴을 보여주기 싫었어. 알잖아. 내가 이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복잡하게 올라왔다가 다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장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탁자 위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영도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떠난 뒤 서연이랑 둘이 살면서 모은 돈이야. 너 주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 나랑 서연이 지키려고 만든 안전망이야. 영도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정우가 나한테는
아직 너한테 준다는 말 안 했어. 정확한 톤, 흔들림 없는 목소리. 정옥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너 이제부터 선택해야 돼. 영도는 숨을 삼켰습니다. 첫 번째, 정옥은 손가락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의 도움은 할 거야. 하지만 우리 집 규칙은 내가 정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다시 윤정이한테 가겠다면 당장 나가. 더는 뒤도 돌아보지 마. 영도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 정옥의 마지막 손가락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서연이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영도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듯 몸을 숙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 이제 어디로도 못 가. 윤정이한테도 버림받고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정옥은 그 말에 단 1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답게 살아. 천천히 단단하게 말했다. 영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번진 빛은 미약했지만 거짓은 아닌 듯 했습니다. 정옥아, 나 다시 살고 싶다. 정옥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증명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탠드 조명이 박영도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단은 내려졌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영도는 허름한 옷 그대로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골목을 타고 흘러들며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던 부엌 불빛도 서서히 꺼졌습니다. 김정옥은 불을 끈 부엌에서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낮은 진동음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영도가 놓고 간 종이봉투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몇 장, 약봉지, 병원 진료카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들을 천천히 정리해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손끝이 외마디 숨처럼 떨렸습니다. 박서연의 방 문틈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가방 속에서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받았던 볼펜을 꺼내 책상 모서리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기척에 그녀의 어깨가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옥은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들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스치고 위로 올라와 얼굴을 감쌌습니다. 멀리 골목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베란다 난간에 얹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등에서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쌓인 무게가 그 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 앞 영도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벽에 어깨를 기대었습니다. 구두는 이미 밑창이 너덜너덜했고 발목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온 검은 비닐봉투가 허벅지 옆에서 천천히 찌그러졌습니다. 안에는 생활비라며 어설프게 모아온 동전, 1,000원짜리 몇 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빗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영도는 비에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이 그의 가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옥은 베란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반쯤 걷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마당의 콘크리트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 물결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흔들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의식하듯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시간 서연은 방문을 열고 복도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를 접어 안고 턱을 괴자 집안에 퍼진 빗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턱을 감싸며 문득 숨을 들이켰습니다. 발 아래 깔린 목재 바닥이 새벽 공기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문고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문을 잡으려는 듯 떨렸지만 결국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양 손등을 겹쳐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 위 작은 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은 박영도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가로등이 그 그림자를 길게 늘려 골목 끝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아주 느린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그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고 그 누구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집 안과 바깥의 공기가 조금씩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사랑만으로 치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서 그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붙잡는 용기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자신의 삶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신다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